대를 끊을 셈이야? 당장 이혼해! 쓸모없는 년! 결혼 3년 차. 저는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다 듣는데도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대를 끊을 셈이야?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대체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고 집안일도 혼자 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3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야 했죠. 한겨울 폭설이 내리는 밤, 저는 캐리어 하나 들고 반지하 월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제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여러분,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겨울, 부산 영도입니다. 바닷가 근처 낡은 2층 집에서 저는 오늘도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집안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3년이나 지났는데 배 한 번 불러오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수산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굵직한 손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억센 성격의 목소리도 크고 무엇보다 이 집안의 4대 독자인 남편을 하늘같이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혜민이가 얼마나 귀한 몸인데 아들 집안 4대 독자를 어떻게 대를 끊게 만들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날이 선 칼처럼 제 귓가를 파고들었죠. 저는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참아야 한다고,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눈가가 자꾸만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이나마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그 안도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뭘 그만해? 내가 틀린 말했어?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애가 없잖아. 엄마도 참은 내가 했어. 3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뭔가를 쾅쾅 소리내며 집어던졌습니다.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덩달아 두근거렸어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째입니다. 34살이죠. 남편보다 4살 어립니다. 처음 중매로 만났을 때만 해도 남편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고 부산에서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며느리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요. 시어머니는 결혼 첫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4대째 아들만 낳은 집안이야. 너도 아들 낳아야 해. 알았지? 그때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를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병원이 좋다며? 가봤어? 네, 어머니. 검사 받았는데 별 이상 없다고 하셨어요. 이상이 없다고? 그럼 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혀를 차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씀하셨죠. 혜민아, 병원 가봐. 문제가 내 몸에 있나 확인해야지.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무슨 말이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문제 없었어. 분명 전염 문제야.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 전연 혹은 야라고 부르셨죠.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를 불러 세웠어요. 오늘 몸 어때? 괜찮습니다, 어머니. 생리는? 아직입니다. 또 헛수고네. 시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무거워 보이던지요. 그리고 2년째가 되던 해 시어머니는 민간요법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먹어봐. 시장에서 귀한 거라고 하더라. 까만 한약 같은 것이었어요. 냄새가 지독했지만 저는 참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똑같은 것을 마셨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년. 시어머니는 제가 다 듣는데도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대를 끊을 셈이야? 이혼해. 당장 이혼하라고. 그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죠. 저를 감싸주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은아, 잠깐 나와봐. 남편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요. 뭐예요, 이게? 읽어봐. 남편이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줄을 읽자마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혼 합의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양육권 포기 각서, 재산권 포기 각서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읽으면 알잖아. 우리 헤어지자.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가볍게 말했죠.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안 맞는 거지. 안 맞다고요? 3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안 맞다니. 지은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좋게 좋게 끝내자. 내가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럼 아무 문제 없이 갈라설 수 있어. 어머니, 저는 내 말 안 들리니? 도장 찍으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우리 집안대를 못 이을 거면 나가야지. 3년이면 충분히 기회 준 거야. 제발요, 어머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 3년 동안 뭘 노력했어? 결과가 없으면 노력도 소용없어. 시어머니는 탁자를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애원했죠.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이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절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도장 안 찍을 거야? 시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뚝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시간은 없어. 지금 당장 찍어. 어머니, 이 집에서 나갈래? 아니면 도장 찍을래? 두 가지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에 꾹 눌렀어요. 딱!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잘했어. 이제 짐 싸. 오늘 밤까지 나가. 네. 오늘 밤까지라니까. 더 있을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는 제 팔을 놓으며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져갈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그리고 친정어머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전화 갑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 인사에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죠. 남편은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럼 잘 지내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차가운 건 이 집안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됐고 친구들은 다들 바빴어요.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앞으로만 걸었죠.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요? 발이 너무 아파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무릎을 끌어안았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돈도 별로 없고 갈 곳도 없는데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제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소복이 쌓였어요. 그 순간 문득 친정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지은아, 힘들 때는 울어도 돼. 하지만 울고 나면 다시 일어서야 해. 알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한참을 걸었어요. 발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길가의 부동산 중개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전단지들이 보였어요. 월세, 전세, 매매. 그 중에서 제일 싼 방을 찾았습니다. 반지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모아둔 돈이 7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걸로 버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문이 열리자마자 찾아갔습니다. 반지하 방 아직 있나요? 아, 네. 있어요. 보러 가실래요? 중개인은 저를 데리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빌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여기에요.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고 방 크기는 고작 서너 평 정도였죠. 화장실은 공용이고요. 부엌은 방 안에 있어요. 어때요? 여기로 할게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짐을 옮겼어요.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으니 오래 걸리지 않았죠.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이제 아무도 없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 수는 없었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친정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조금 힘이 났어요. 그래, 해보자. 어떻게든 해보는 거야. 다음 날부터 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동네 슈퍼마켓이었어요.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아, 근데 경력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음은 식당이었습니다. 설거지 할 사람 구한다고 들었는데요. 몇 살이세요? 34입니다. 우리는 좀 더 젊은 사람 찾는데 3군데, 4군데, 5군데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는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청 앞을 지나가다가 공고문을 봤습니다. 환경미화원 모집. 이거라도 해야지. 다음 날 바로 지원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어요.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160만 원.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환경미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까지 출근해야 했어요. 겨울 새벽은 무척 추웠죠. 손이 꽁꽁 얼 정도였습니다. 지은 씨, 이쪽 쓰레기통 좀 비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냄새는 참기 힘들었어요. 처음엔 계속 구역질이 났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점심시간도 짧았습니다. 30분 동안 컵라면으로 때우고 다시 일했어요. 오후 3시쯤 되면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른 일터로 향했죠.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거든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지은 씨, 접시 좀 더 빨리 닦아줘요. 네, 죄송합니다. 손이 물에 불어 퉁퉁 부었습니다. 손톱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따끔거렸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8시에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은 너무 추웠어요. 보일러를 틀면 가스비가 나가니까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잤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고 어지러움도 심했죠. 왜 이러지? 감기인가? 하지만 병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돈도 아까웠고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옮기다가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어요. 급히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토했죠. 지은 씨,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요. 병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토했어요. 밥을 먹으면 바로 올라왔고 물만 마셔도 속이 불편했죠. 이거 뭔가 이상한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보건소를 찾아갔어요. 병원보다는 저렴하니까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계속 토하고 어지럽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달쯤 됐어요. 간호사는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어요? 생리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리. 언제였더라? 집에서 쫓겨나기 전? 아니, 그것보다 더 전이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2달? 아니, 석 달쯤? 임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검사해 볼까요? 네. 임신? 그럴 리가 없어요.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는 저를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소변 검사를 하고 초음파를 찍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임신 8주입니다. 8주.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축하드려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임신, 아기, 3년 동안 기다렸던 아기가 이제야 생겼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했고 혼자였으니까요. 산모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보건소를 나와 멍하니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돈도 없는데 집도 제대로 된 집이 아닌데. 안 돼. 그때 갑자기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아,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 어머니,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배에 손을 얹었어요. 아주 작고 약한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제 아이가.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좁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알았어. 엄마가 지킬게. 꼭 지킬게. 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혼자서라도 키울 거야.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친정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될 거야. 무섭지만 해볼게.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꼭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임신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배에 손을 얹었어요. 좋은 아침, 아가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 좀 느린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무거운 것은 최대한 피했어요. 몸을 다치면 안 됐으니까요. 저녁에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컵라면 대신 계란을 삶아 먹었고 우유도 사 마셨어요. 돈은 아까웠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죠. 밤에는 육아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렸어요.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한 책들이었죠. 아기는 이렇게 크는구나. 책을 읽으면서 신기했습니다. 제 몸속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면 저도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아이가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제 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커졌어요. 환경미화 일은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 미안한데 이제 그만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몸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아니에요.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 씨, 손님들이 배부른 사람이 설거지하는 거 안 좋게 보더라고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끊기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어떡하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옷수선, 전단지, 접기, 박스조립.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고작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밖에 못 벌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았죠. 밥은 최대한 아껴 먹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라면 반 개로 때웠어요. 저녁도 밥 한 공기에 김치만 먹었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데 배를 쓰다듬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옆집 사는 사람이에요. 문 좀 열어줄래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작은 체구에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 옆집 박복래예요. 아가씨 혼자 사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것 같은데 출산은 언제예요? 다음 달이요. 혼자 준비하기 힘들겠네. 도와줄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복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혼자서 어떡해.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되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내가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복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래는 자주 찾아왔어요.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임신 관련 조언도 해주셨죠. 아가씨, 이거 먹어봐요. 내가 만든 미역국이에요. 할머니,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뭘 그래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복래의 따뜻함 덕분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07년 1월 15일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눈이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죠. 아, 안 돼. 아직 때가 아닌데. 예정일은 다음 주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으악. 통증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도와줘, 누가 도와줘.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찾았어요. 응급실에 전화해야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다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아악.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복래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 아기가. 문 열어요. 빨리. 문 안 잠갔어요. 복래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진통이 시작됐구나. 복래는 재빨리 제 곁으로 달려왔어요. 할머니, 병원 가야 해요. 지금 이 눈에 병원은 무슨. 구급차도 못 올 거야. 그럼 어떡해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복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어요? 나도 옛날에 3파 일했어. 걱정 말고 힘만 줘. 복래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방안을 정리하고 뜨거운 물을 준비했어요. 깨끗한 수건도 여러 장 가져왔죠. 자, 이제 힘줄 준비해야 해. 숨 크게 쉬어봐. 후후.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기도 했어요.
이대로 기절할 것만 같았죠. 할머니, 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아기 생각해. 복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너무나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약해요. 아니야. 너는 강한 사람이야. 나도 봤어. 혼자서 이 악물고 살아온 거. 복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도 일자리 잃어도 돈 없어도 포기 안 했잖아. 그게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할머니, 이 아이도 너만큼 강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알았지? 복례는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힘 줘. 으악.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 응애,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어났어. 아들이야. 복례가 외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 건강한 아들이야. 울음소리 좀 들어봐. 얼마나 힘차니?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복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씻기고 깨끗한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자, 엄마 품으로 가자.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제 손바닥만 한 얼굴, 작은 눈, 조그만 코, 완벽했습니다. 아들, 제 아들이요? 목이 메었습니다. 너무 벅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내 아들이야. 내가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아기. 아가야, 엄마야, 반가워, 정말 반가워. 손가락으로 아기의 볼을 살짝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아기는 작은 눈을 살짝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제대로 된 병원도 못 데려가고 이런 추운 곳에서 낳게 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꼭 지켜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할게. 복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복례가 물었습니다. 서준이요. 정서준. 좋은 이름이네. 서준아, 잘 태어났다. 복례는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칫했어요. 어머, 이거 봐. 뭐가요? 귀 뒤에 붉은 점이 있네. 복례는 서준의 귀 뒤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작은 붉은 점이 있었어요. 점이요? 응. 이런 건 흔하지 않아. 특별한 아이인가 봐. 특별한 아이. 저는 서준을 다시 꼭 안았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복례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게. 혼자 키우기 힘들잖아. 복례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제가 할머니한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 서로 의지하면 되지. 하지만 나도 혼자 오래 살았어. 외로웠거든. 근데 너희가 옆에 있으니까 좋더라. 복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아들 하나 있었어. 그런데 일찍 보내고 혼자 살게 됐지.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아.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자. 어차피 나도 혼자고 너도 혼자잖아.
이제 우리 셋이서 가족하자. 복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딸 같고 서준이는 내 손자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린 가족이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준이를 아는 채로 복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맙긴. 이 아이가 널 살릴 거야. 내가 보니까 그래. 복례는 서준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서준의 작은 숨소리, 복례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제 품에 안긴 행복.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준아, 우리 힘내자. 엄마가 있어. 복례 할머니도 있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서준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힘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죠. 그날 밤 폭설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영도의 그 집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집을 떠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영숙은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며느리 새로 들어왔어요. 이번엔 진짜 괜찮은 여자야. 에이, 또요? 전 며느리는 어쩌고? 그 여자? 쫓아냈지. 3년 동안 배 한 번 안 불러오는데 뭐하러 둬? 영숙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이번 며느리는 달라. 아들 낳을 상이래. 새로 들어온 여자의 이름은 신혜라였습니다. 31살 지은보다 3살 어렸죠. 혜라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장 장사는 어떠셨어요? 혜라는 영숙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어요. 그냥 그래.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어머님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오, 그래. 고맙네. 영숙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라는 영숙의 비위를 맞추는데 천재였어요. 매일 아침 영숙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고 시장 일도 도와주겠다며 따라 나섰죠. 우리 혜라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영숙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전 며느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 여자는 맨날 얼굴만 찡그리고 있었는데 혜라는 맨날 웃어. 하지만 영숙 눈에만 그렇게 보였어요. 혜라의 진짜 모습은 달랐습니다. 영숙이 없을 때면 혜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저번 며느리보다 훨씬 예쁘잖아. 혼잣말을 하며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혜라는 혜민과 결혼하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돈이었습니다. 혜민이 오빠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돈 많이 벌면 나도 잘 살 수 있지. 혜라는 계산적이었어요. 사랑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죠. 사실 혜라는 혜민을 만나기 전에도 여러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다들 돈이 없거나 가정 형편이 안 좋았어요. 이번엔 다르지. 시어머니가 시장 일로 돈 좀 모았다던데. 혜라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였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명품 매장만 기웃거렸어요. 가방, 구두, 옷, 모두 비싼 것들만 눈에 들어왔죠. 언젠가는 다 살 거야. 내가 이 집 안주인이 되면. 거울 앞에서 명품 광고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혜라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어머님, 어머님. 혜라는 기쁜 목소리로 영숙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임신했어요. 뭐?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진짜로? 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임신 6주래요. 아이고, 우리 혜라. 잘했어, 잘했어. 영숙은 혜라를 꼭 안았습니다.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혜라는 환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일단 낳고 보는 거지. 임신 4개월이 됐을 때 영숙은 혜라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제발요, 선생님. 우리 집안이 대대로 아들만 낳는 집안이거든요. 영숙은 간절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힌트라도 주세요. 초음파 사진을 잘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의사는 애매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들이네. 아들이야. 병원을 나오자마자 영숙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분명 아들이야. 내가 느낌으로 알아. 영숙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혜라야, 무거운 거 들지 마. 몸조리 잘해야 해. 고기 많이 먹어. 애기한테 좋아. 혜라는 여왕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들 배웠어요. 드디어 우리 집안대가 이어지네. 시장 상인들도 축하했습니다. 와, 사장님 정말 좋겠네요. 이제 걱정 끝이네요. 영숙은 우쭐해졌어요. 걸음걸이도 달라졌죠. 혜민도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면 이름 뭐로 지을까요? 그야 할아버지 학렬 따라 지어야지. 준자 돌림으로 할까요? 그래, 좋아. 정준호, 정준혁, 정준우. 가족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미리 지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한편 혜미는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님, 이번 기회에 큰 건 한번 해봅시다. 거래처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물건 들여오면 돈 많이 벌어요. 저도 작년에 3억 벌었어요. 하지만 미천이 많이 들잖아요. 대출 받으면 되죠. 요새 은행에서 사업자금 잘 빌려줘요. 담보만 있으면 바로 나와요. 혜미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 거예요. 학원비, 교육비, 온갖 비용이 필요하죠. 아들을 강남에서 키워야 해. 좋은 학교 보내야 하고. 혜민의 욕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옆집 김 사장은 벤츠 타던데 나도 그 정도는 돼야지. 사업 친구들을 만나면 늘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어. 아들 낳으면 더 벌어야 해. 혜미는 결국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2억 원. 큰 돈이었지만 성공하면 몇 배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혜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빚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걱정 마. 곧 대박 날 거야. 혜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영숙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우리 손주 태어나는 거 축하해 주세요. 집 앞마당에는 테이블이 여러 개 놓였고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사장님, 아직 애도 안 태어났는데 벌써 잔치예요? 미리 해야지. 우리 집안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는데 조촐하게 할 수 없지. 영숙은 신이 났습니다. 혜라도 예쁘게 화장하고 손님들을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나올게요. 사람들은 축의금을 냈고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아들 낳으면 대접받는구나. 해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음에도 아들만 낳으면 되겠네. 하지만 해라는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었습니다. 만약 딸이 태어나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의사 선생님도 아들이라고 했잖아. 해라는 불안감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영숙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제 우리 집안도 대가 이어지겠구나. 어머님, 저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해라 믿는다. 영숙은 해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해라는 혼자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이제 이 집 안주인이야.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해라는 몰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 2007년 4월 해라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들떠 있었어요. 집 안 곳곳을 청소하고 아기 옷을 준비했죠. 남자의 옷은 파란색이지. 영숙은 파란색 베넷 저고리를 여러 벌 샀습니다. 모자도 양말도 담요도 모두 파란색이었어요. 우리 손주 며칠 후면 보겠구나. 매일 아침 산신령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 건강하게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해라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배가 아파요. 그래, 알았어. 빨리 병원 가자. 영숙과 혜미는 급히 해라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곧 만나겠구나, 우리 손주. 영숙은 손을 비비며 기다렸습니다. 혜민도 초조한 표정으로 분만실 앞을 서성였어요. 3시간쯤 지났을까요?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 낳으셨어요. 그래요? 우리 손주 어때요? 건강해요? 영숙이 급히 물었습니다. 네,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영숙은 간호사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요, 문제는 없는데요. 간호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빨리 말해요. 딸입니다. 네.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딸이라고 했어요? 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순간 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영숙은 비틀거렸어요. 혜민이 급히 부축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니? 딸이라니.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의사가 아들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의사는 확실하게 말한 적 없잖아요. 아니야. 분명 아들이라고 했어. 영숙은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해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죠. 어머님, 해라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다고? 그게 다야?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바랬는지 알잖아. 아들을 낳으라고 했지.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못 낳은 거잖아. 영숙은 침대 옆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우리 집안대가 끊겼어. 4대 독자가 끊긴 거야. 어머님, 제발. 다음에 또 낳으면 되잖아요. 혜민이 말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은 없어. 이미 기회는 끝났어. 영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내일 당장 짐 싸. 네.
헤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너도 그 애도. 어머님, 이럴 수 있어요? 저 방금 애 낳았어요. 헤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어요. 쓸모없는 년. 나가. 영숙은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헤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여보, 여보. 혜민을 불렀지만 혜민도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셨나 봐.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고요? 애 낳고 바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거짓말. 당신도 날 버리는 거잖아. 헤라는 소리쳤습니다. 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이틀 후 헤라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집 몇 개만 챙겨 나왔어요. 이게 말이 돼? 애 낳고 이틀 만에 쫓겨나다니. 헤라는 울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영숙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딸 낳은 년이 무슨 낯으로 우리 집에 있어. 헤라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도 달갑지 않았어요. 딸 낳았다고 쫓겨났다고? 너 뭐 한 거야?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됐어. 너 혼자 알아서 해. 우리도 살기 힘들어. 결국 헤라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게 됐습니다.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거울을 보면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쁘게 화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전 며느리 때문이야. 헤라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헤라는 아기 분유를 사러 마트에 갔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아줌마들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너 그거 들었어? 영도 쪽에 사는 윤신의 며느리 있잖아. 응, 무슨 일인데? 그 여자가 아들 낳았대. 헤라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윤씨? 혹시 윤지은? 진짜? 쫓겨났다던데? 맞아. 근데 혼자 아들 낳아서 키운대. 대단하더라. 와, 진짜 억세네. 헤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지은이 아들을 낳았다고? 안 돼, 그럴 리 없어. 헤라는 급히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아들을 낳았다면 시어머니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헤라는 불안했습니다. 아니야, 소문일 거야. 그냥 소문.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내가 확인해야 해. 헤라는 결심했습니다. 윤지은을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이를 데려와야 해. 그래야 내가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어. 헤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집 구석에 놓인 딸을 바라봤어요. 미안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그날 밤 헤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윤지은과 그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꼭 찾아낼 거야. 그리고 데려올 거야. 복수심과 욕망이 뒤섞였습니다. 한편 영숙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가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전 며느리 어디 사는지 알아요? 왜? 그 여자가 왜? 아들 낳았다던데요. 뭐라고? 영숙의 손에서 생선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그래? 동네에서 다들 그러던데요. 혼자 아들 낳아서 키운대요. 영숙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지은이 아들을? 안 돼, 그럴 리가. 하지만 영숙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걸. 혹시 우리 혜민이 애가. 순간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그 애가 우리 집 손주란 말이야? 영숙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혜민아, 혜민아. 왜 그래요, 엄마? 지은이 어디 사는지 알아?
아니요, 모르는데요. 왜요? 그 여자가 아들 낳았대. 네. 혜민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설마 내 애가. 확인해야 해. 당장 찾아. 영숙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단 확인부터 하자. 소문이 사실인지. 영숙과 혜민, 그리고 헤라.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은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혜민의 아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서준이가 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복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복래는 제게 반찬 장사를 제안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반찬 좀 만들어서 팔아보자. 반찬이요? 응. 내가 음식 솜씨가 좋잖아. 내가 봤어. 하지만 돈이 없어요. 재료비도. 걱정 마. 내가 좀 모아둔 게 있어. 그걸로 시작해보자. 복래는 평생 모아둔 돈 300만 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고 뭐고 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지. 우리 서준이 키워야 하잖아. 복래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맙긴. 같이 잘 살아보자고. 우리는 시장 한 구석에 좌판을 깔았습니다. 낡은 천 위에 반찬통을 올려놨어요.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나물.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오늘 만든 거예요? 네, 오늘 새벽에 만들었어요. 맛은 어때요? 한번 맛보세요. 맛없으면 안 사셔도 돼요.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 다듬고 양념도 직접 만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시금치는 한 입 한 입 씻고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일일이 떼어냈죠. 복래는 제게 비법을 알려줬어요. 지은아, 멸치볶음은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센 불에 하면 타버려. 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잘하네. 그리고 설탕 들어가기 전에 조청을 조금 넣어봐. 윤기가 나. 와, 정말이네요. 하나하나 배워가며 실력이 늘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엄마 손맛 같아요. 한 아주머니가 반찬을 사갔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 아주머니가 입소문을 냈어요. 시장 끝자락에 반찬 파는 곳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 어디요? 복래 할머니네. 거기 가봐요. 서서히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 점심 준비하러 온 주부들, 퇴근길 직장인들, 모두 우리 좌판 앞에 모였어요. 지은 씨, 오늘 김치 있어요? 네, 있어요. 어제 담근 거라 아직 신선해요. 멸치볶음도 주세요. 우리 애들이 그거 엄청 좋아해요. 서준이는 제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아가, 엄마 일하는 거 봐. 서준이는 까르르 웃으며 제 머리를 만졌어요. 아이고, 애기 귀엽네요. 몇 살이에요? 돌 지났어요. 엄마 닮아서 예쁘겠다. 손님들은 서준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났어요. 우리 좌판은 시장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복래네 반찬은 진짜야. 집에서 만든 것 같아. 맞아. 요새 그런 곳 없잖아. 다들 공장에서 만든 거 팔던데. 매출도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만 원 정도 벌었는데 이제는 15만 원까지 벌었어요. 지은아, 우리 장사 잘 되네.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음식을 잘 만드니까 그렇지. 복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지은 씨, 오늘 생선 싸게 줄게. 반찬 만들 때 써. 고마워요, 사장님. 뭘?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복내 할머니, 여기 고추 좀 가져가요. 김치 담글 때 쓰라고.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곳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복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너 혹시 재개발 소식 들었어? 재개발이요? 응. 이 동네가 곧 재개발된대. 정말요? 내가 통장님한테 들었어. 1년 안에 시작될 거래. 복내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다들 다른 곳으로 가야지. 보상금 받아서. 그럼 할머니도요? 나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살면 돼. 복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은아, 너는 지금이 기회야. 기회요? 응. 재개발 전에 건물 하나 사두면 나중에 값이 엄청 올라.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지금 모은 거 있잖아. 그거랑 대출 좀 받으면 작은 건물 하나쯤은 살 수 있어. 복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준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해봐. 기회는 이때 아니면 없어. 저는 고민했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는 게 무섭기도 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복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부동산을 여러 곳 다녔습니다. 마침내 작은 2층 건물을 찾았어요.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용이었죠. 이거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네요. 근데 재개발 들어오면 3억은 받을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그 건물을 샀어요. 대출 7천만 원을 받고 저희가 모은 돈 5천만 원을 보탰죠. 이제 우리 건물 주인이네. 복내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잘한 걸까요? 잘한 거야. 믿어봐. 우리는 그 건물 1층에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좌판에서 작은 가게로 업그레이드한 거죠. 복내내 반찬이라는 간판도 달았어요. 손님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와, 이제 가게까지 차렸네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많이 사주세요. 매출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부산 지역 방송 MBC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인터뷰요? 네, 서민 성공기 특집을 준비 중인데요. 지은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저 같은 사람을요? 네,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사업 일으키신 거 정말 멋지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혹시 시댁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복내가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 당당하게 살아. 할머니. 그리고 우리 가게 홍보도 되잖아. 복내의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할게요. 인터뷰 날이 오기 전 저는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혹시 시댁에서 보면. 걱정 마. 지역 방송인데 뭐. 그 사람들이 이런 거 볼 리 없어. 그래도 너 떳떳하잖아. 혼자 힘으로 일어섰는데 뭐가 부끄러워. 복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촬영 날이 왔습니다. 카메라 감독과 리포터가 가게로 왔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여기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준이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두 돌이 다 되어가던 시기였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윤지은 씨, 어떻게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됐나요? 저는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그때 복내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혼자 아이를 낳은 것, 복내와 함께 산 것, 반찬 장사를 시작한 것. 서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엄마가 일할 때도 잘 기다려줘요. 서준이를 카메라가 클로즈업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귀 뒤에 붉은 점이 선명하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와, 귀 뒤에 점이 있네요. 귀엽다. 리포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그 장면이 방송을 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인터뷰가 끝나고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녁 6시 지역 뉴스였어요. 오늘은 혼자 힘으로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도 귀 뒤에 붉은 점까지 선명하게. 그날 저녁 영도의 한 집에서 영숙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혜미는 옆방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죠. 오늘은 혼자 힘으로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TV에서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은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보다가 갑자기 몸이 굳었어요. 화면 속 여자의 얼굴.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여자 지은이잖아. 영숙은 소리쳤습니다. 혜민아, 혜민아, 빨리 나와봐. 혜민이 황급히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왜 그래요, 엄마? 저기 봐. 저 여자. 혜민도 놀라 화면을 봤습니다. 진짜네. 저게 지은이야. 두 사람은 숨죽이며 방송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준이가 나왔을 때 영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점. 귀 뒤에 붉은 점. 혜민아, 너 귀 뒤에 점 있지? 네, 있는데요. 저에도 똑같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어.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애가 우리 손주야. 분명해. 같은 시각 헤라도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딸아이가 잠들어 있었죠. 화면에 지은의 얼굴이 나왔을 때 헤라는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 여자가 윤지은이잖아.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고? 사업을 한다고? 질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준이의 귀 뒤 점을 봤을 때 헤라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야. 저 아이가 정혜민의 아들이야. 헤라는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방송 보셨어요? 봤어. 지금 막 봤어. 저 아이가 혜민 오빠 아들 맞죠? 그런 것 같아. 점이 똑같아.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헤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이제 끝이야.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일을 시작했어요. 서준이는 가게 뒤편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서준아, 엄마 일하는 거 봐. 조금만 기다려. 네, 엄마. 서준이는 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든 여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서준이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저기 혹시 방송 나오신 분이죠? 아, 네. 맞아요. 애기 정말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2돌 됐어요. 여자는 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기 손님, 뭘 사러 오셨어요? 아, 김치 있어요? 네, 있어요.
김치를 포장하는 동안 여자는 계속 서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집요했어요. 여기요. 10,000원입니다. 네, 여기. 여자는 돈을 주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밖에서 서성이는 게 보였어요. 복례가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저 여자 이상하지 않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조심해. 뭔가 수상해. 복례의 말대로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고 복례는 손님을 받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례가 인사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준이만 쳐다봤습니다. 저기 손님? 남자는 갑자기 서준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복례가 소리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손이 서준이의 팔을 잡았어요. 서준아. 저는 급히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죠. 남자는 서준이를 안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서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도둑이야. 애 데려간다. 복례의 외침에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발바닥에 차가운 돌이 닿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준아, 우리 서준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잡아. 생선 가게 아저씨가 남자의 앞을 막았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달려왔죠. 어딜 남의 애를 데려가. 시장 사람들이 남자를 둘러쌌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도망칠 곳을 찾았어요. 경찰 불러. 누군가가 신고했습니다. 남자는 서준이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이 둘러싸자 어쩔 수 없이 내려놨죠. 서준아. 저는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엄마 무서워. 서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 경찰이 도착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애 데려가려고 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귀여워서 안아봤을 뿐이에요. 남자는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나섰어요. 거짓말. 분명히 데려가려고 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봤어요. 맞아요. 우리 다 목격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결국 남자는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그날 밤 경찰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윤지은 씨, 잠깐 서에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조사할 게 있어서요. 경찰서에 가니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헤라도 있었습니다. 저 여자, 며칠 전 가게에 왔던 그 여자였어요. 윤지은 씨, 이 사람들 아세요? 저 여자는 며칠 전에 가게에 왔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있죠?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이 여자가 남자를 고용해서 아이를 납치하려 한 겁니다. 뭐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왜 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헤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경찰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여자 주장으로는 그 아이가 자기 남편의 아들이래요. 무슨 소리예요? 친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틀 후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전화했어요. 윤지은 씨, 결과 나왔습니다. 서에 나와주세요. 복례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작은 조사실에는 영숙과 혜민도 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4년 만이었어요. 영숙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너 지은이구나. 영숙은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그 호칭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어색했습니다. 이제는 남남이 된 사이였으니까요. 그 애가 우리 손주가 맞니?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혜미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경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 정서준 군은 정혜민 씨의 친자가 맞습니다. 확률 99.99%입니다. 그 말에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영숙은 주저앉았어요. 그럼 내가 진짜 손주를 버린 거야. 혜민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저한테 한 게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저를 내쫓고 이혼시키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저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웠어요. 한겨울에 반지하에서 아무 도움 없이 낳았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지은아, 그때는 내가 아니에요. 변명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저한테 기회를 안 주셨어요. 단 한 번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준이는 저 혼자 키웠어요. 밤새 열나는 애 안고 울었고 분유 쌀 돈 없어서 제가 밥을 굶었어요. 지은아, 이제 와서 손주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늦었어요. 서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어머님 손주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신혜라 씨는 유괴 미수와 교사죄로 입건됩니다. 고용된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제발요, 경찰관님. 저는 그냥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혜라는 울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혜라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됐어요. 부산의 한 여성이 전 남편의 아들을 납치하려다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TV 뉴스가 나가고 신문 기사도 실렸어요. 인터넷 뉴스 댓글에는 수많은 반응이 달렸습니다. 시댁 진짜 너무하네요. 아들 못 낳았다고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찾는다고요? 이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응원합니다. 동네 할머니 같은 분이 진짜 가족이죠. 사람들의 공감과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시댁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어요. 며느리 내쫓았다가 진짜 손주 잃은 시댁. 친자 확인으로 밝혀진 충격적 진실. 4대 독자 집착이 부른 비극. 기사 제목들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영숙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모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며느리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영숙은 집 안에 숨어 나오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시작됐습니다. 저 집이 그 집이래. 며느리 쫓아낸. 아이고, 참 어이없네. 손주를 몰라보다니.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 영숙은 창문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내가 뭘 한 거야. 영숙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혜민도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정 사장, 그게 사실이에요? 아들 있는 줄도 모르고 전 부인 쫓아냈다면서요? 거래처 사람들도 수군댔습니다. 저런 사람하고 거래해도 되나?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혜민의 사업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편 저희 가게는 오히려 손님이 늘었습니다.
지은 씨 응원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정말 대단하세요. 복례 할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사람들은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맞는 걸까요? 뭐가? 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요. 복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자초한 거지. 하지만 너는 그냥 내 삶을 살았을 뿐이야. 당당하게 살아. 복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그날 밤 서준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누구한테도 안 뺏길 거야. 서준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을 거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사건이 알려진 후 혜민의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 사장님, 죄송한데요. 이번 거래는 취소하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왜요? 회사 사정이 있어서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뉴스를 본 거래처들이 등을 돌린 거였죠. 저런 사람하고 거래하면 우리 이미지도 나빠져. 맞아.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어요. 정 사장, 미안합니다. 당분간 거래 중단하겠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혜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절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시키려 노력했어요. 사장님, 제 개인 일이 회사 업무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거래처들은 단호했습니다. 정 사장,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입장이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죄송합니다.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만 반복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혜미는 책상을 쾅 쳤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 그만두려고 합니다. 김대리, 갑자기 왜? 다른 곳에서 제안이 와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회사가 불안했기 때문이죠. 이 회사 곧 망할 것 같아. 사장님 스캔들 때문에 이미지 완전 바닥이래.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 달 만에 직원 절반이 그만뒀어요.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혜민 씨, 대출 상환이 석 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갚겠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담보를 처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조금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혜미는 2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없었어요. 사업 확장하려고 받았던 대출이었죠. 결국 2008년 5월 회사는 부도 처리됐습니다. 정혜민 대표의 유통회사 부도 처리.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혜미는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빚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혜민 씨죠?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겁니까? 사채업자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자 혜미는 사채까지 손을 댔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시간? 이미 석 달 넘었어요. 이자만 3천만 원인데 언제 갚을 거예요? 정말 조금만.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당신 집 처분할 겁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젠장.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편 혜라는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신혜라는 유괴 미수 및 교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혜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숙하십시오. 법정 경위가 혜라를 일으켰습니다. 혜라는 끌려가면서 울부짖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어, 왜?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혜라는 그날로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좁은 감방에서 혜라는 벽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냥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영숙은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였어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죠. 며느리 납치 교사 혐의 신혜라, 징역 2년 선고. TV 화면에 혜라의 얼굴이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죠. 혜민이 회사 부도, 부채 3억 원 추정. 다음 뉴스도 혜민에 관한 거였습니다. 텅 빈 사무실 사진이 나왔어요. 영숙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내가 지은이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내 손주를 알아보기만 했어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은이 짐을 싸던 모습, 눈물을 흘리던 모습, 그리고 차가운 겨울밤에 집을 나서던 뒷모습.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졌어요.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혜민아. 어눌한 소리만 나왔습니다. 쿵. 영숙은 소파에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왼쪽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혜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 거실로 들어가니 영숙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혜민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어머니인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뇌졸중입니다. 왼쪽 신체 마비가 왔어요. 그럼 회복할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어렵습니다. 재활 치료를 해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겁니다. 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왼쪽 팔과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혜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서준아 보고 싶어. 마음속으로만 외쳤습니다. 석 달 후 영숙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타야 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엄마, 제가 모실게요. 혜민은 영숙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빚을 갚기 위해 가구를 다 팔아버렸거든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혜민은 영숙을 거실 한 구석에 앉혔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잘 나가던 집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큰 소리치던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들은 빚쟁이가 됐고 자신은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무렵 저희 가게에는 취재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윤지은 씨, 인터뷰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책 내시는 건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출연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하지만 윤지은 씨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복례가 물었어요. 지은아, 왜 안 해? 돈도 벌 수 있을 텐데. 서준이 교육비에도 보태고. 할머니,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서준이랑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화려한 삶보다는 조용한 행복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그게 맞는 것 같다. 복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가게 일에만 집중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시금치는 잎이 싱싱한 것으로, 멸치는 은빛이 나는 것으로 골랐죠. 집에 돌아와 오전 6시까지 반찬을 만들었어요. 복례와 함께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지은아, 이 김치간 좀 봐줘. 네, 할머니. 딱 좋은데요? 그래, 다행이다.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일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도 멸치볶음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만든 거예요. 항상 맛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저녁에는 서준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7시쯤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서준이를 데리러 갔어요. 복례가 봐주고 있다가 제가 오면 웃으며 맞아줬죠. 엄마. 서준이는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서준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대. 그래. 어디 보자.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복례가 끓여놓은 된장찌개와 밥이었죠. 할머니, 오늘 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리 서준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분 좋다. 식사 후에는 서준이와 함께 그림을 봤습니다. 서준이가 그린 그림을 펼쳤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저와 복례, 그리고 서준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배경에는 큰 집과 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야. 엄마, 나 그리고 복례 할머니. 그래, 우리 가족. 그림 정말 예쁘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고마워, 서준아. 엄마는 서준이만 있으면 돼.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거나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죠. 서준아,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복례 할머니도 사랑해.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엄마, 나 꼭 지킬게.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2009년 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동네 곳곳에서 공사 소리가 울렸어요. 낡은 건물들이 하나씩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죠. 우리가 샀던 건물값도 올랐습니다. 지은아,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 왔어. 이 건물 사겠대. 얼마래요, 할머니? 3억 5천. 네. 제가 산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2년 만에 2배 넘게 오른 거였죠. 팔까? 복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아니요. 안 팔래요. 왜? 이 건물은 우리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더 오를 것 같아요.
복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내 생각대로 해. 1년 후 건물값은 5억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곳에 투자했죠. 재개발 지역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더 샀어요. 이번에는 2억에 샀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서준이 미래를 위한 거잖아. 복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너는 정당하게 번 거야.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정성껏 반찬 만들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이잖아. 감사해요, 할머니. 그 무렵 가게도 더 크게 키우기로 했습니다. 복례내 반찬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간판을 달았어요. 정서준 푸드, 서준이 이름을 딴 상호였습니다. 엄마, 내 이름이야? 그래, 우리 서준이 이름이야. 멋지지? 응, 나도 엄마처럼 사장 될 거야. 서준이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가게를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윤지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서준 푸드 주식회사라고 적힌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이제 저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대표였습니다. 직원도 고용했어요. 저희 셋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 3명이 일을 도왔죠. 부탁해요. 우리 가게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네, 대표님. 걱정 마세요. 직원들은 새벽부터 저와 함께 일했습니다. 반찬 종류도 늘렸어요.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에 더해서 잡채, 불고기, 동그랑땡까지 만들었죠. 손님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정서준 푸드 반찬 진짜 맛있어. 공장에서 만든 것 같지 않아. 집에서 만든 맛이야.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늘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이던 매출이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왔어요. 윤지은 대표님, 저희랑 프랜차이즈 계약하실 생각 없으세요? 식품유통회사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프랜차이즈요? 네, 대표님 가게가 너무 유명해서요. 부산 전역에 가게를 내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크게 키우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아, 내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믿을 수 있는 방법이요? 응. 너무 빨리 크면 품질이 떨어져.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 복례의 조언대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하되 직영점으로만 운영하기로 했어요. 가맹점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만 내겠습니다. 그럼 속도가 느린데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1년에 한 개씩 직영점을 냈습니다. 부산 서면, 해운대, 광안리 모든 매장에서 같은 맛을 내도록 직접 교육했어요. 첫 번째 서면점을 열 때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게의 철칙은 정성입니다. 5명의 새 직원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반찬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대표님. 그리고 재료는 절대 아끼지 마세요. 손님들은 다 압니다. 좋은 재료로 만들었는지. 저는 한 달 동안 매일 서면점에 나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멸치 손질하는 법, 김치 양념 비율, 불 조절하는 법. 하나하나 직접 보여줬어요.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름이 걸린 가게잖아요. 2번째 해운대점, 3번째 광안리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은 정성입니다. 손님들이 느낄 수 있어요. 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새벽부터 나와 저와 함께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2012년이 됐을 때 정서준 푸드는 부산에 1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연 매출은 15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39살이었고 서준이는 5살이었죠.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그래, 우리 서준이 내년에 학교 가는 거야.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는 항상 서준이 곁에 있어. 걱정 마.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내는 이제 77이 됐어요. 나이가 들어가게 일은 그만뒀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몸은 어때요? 괜찮아. 그런데 지은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야. 알았지? 네, 할머니. 어느 날 저녁 복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서준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죠. 지은아, 나한테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요, 할머니? 뭐든 말씀하세요. 나를 법적으로 내 가족으로 만들어줘. 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입양 말이야. 나를 내 엄마로.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나는 평생 혼자 살았어. 아들을 일찍 잃고 남편도 먼저 보냈지. 가족이 없었어. 복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웠어. 명절 때면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아플 때도 혼자 병원 가고. 할머니, 그런데 너희를 만나고 나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구나. 눈물이 복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준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 너를 딸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느껴졌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진 거야. 함께 울고 웃는 거야.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는 제 진짜 엄마예요.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해줄래? 내가 죽기 전에 법적으로라도 가족이 되고 싶어? 네, 당연하죠. 지금 당장 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2013년 저는 복내를 법적으로 입양했습니다. 정확히는 복내가 저를 양녀로 입적한 거였죠.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 네, 엄마. 처음으로 복내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복내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70이 넘어서 딸을 얻다니. 그리고 손주도 얻으셨잖아요. 맞아, 우리 서준이. 서준이도 복내를 할머니가 아닌 증조할머니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었어요. 그해 가을, 저는 부산시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성 창업 우수 기업가상. 시장님이 직접 상을 주셨어요. 윤지은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신 모습이 정말 본보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복내와 서준이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축하해요.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서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아, 정말 자랑스럽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네. 복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너는 배가 불렀었지. 추운 겨울에 반지하에서 떨고 있었어. 네,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까지 받고 나는 꿈만 같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너의 힘이야. 고마워요, 우리 가족.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이 꼭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댁에서 쫓겨났던 날, 눈 내리는 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던 날, 폭설 속에서 아이를 낳았던 날, 복례를 처음 만났던 날,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하던 날, 모든 게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행복해. 정말 감사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은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자.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서준이는 13살이 됐어요. 이제 중학생이 됐죠.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침마다 서준이를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복례네 반찬은 이제 정서준 푸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프랜차이즈 15개 지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됐죠. 재개발도 끝났습니다. 건물값은 3억 원이 됐어요. 복례의 말대로 기회를 잡은 거였죠. 지은아, 우리 정말 잘 됐지? 복례는 이제 84세가 됐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복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복례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뭔데요, 할머니? 나 너랑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입양 말이야. 내가 너를 딸로 입양하고 싶어. 할머니. 눈물이 났어요. 우리 벌써 가족이잖아요. 법적으로 안 해도 돼요. 아니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그러려면 법적으로 가족이어야 해. 복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죽어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리 해두자. 결국 우리는 법원에 입양 신청을 했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모녀가 되셨습니다. 판사의 말에 복례와 저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이제 진짜 우리 딸이네. 네, 엄마. 처음으로 복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복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지은아. 내 인생에서 너를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야. 저도요,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서준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죠. 지은 씨,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주고 싶어요. 첫 장학금 수여식 날이었습니다.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힘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건넨 말에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더 의미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지은 씨, 한영숙 씨가 위독하십니다. 영숙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가볼까요, 엄마?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영숙이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죠. 어머님,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눌한 목소리였습니다. 뇌졸중 후유증 때문이었죠. 괜찮아요, 어머님. 서준이 잘 크고 있니?
네, 잘 크고 있어요. 보고 싶다 한 번만 봤으면. 영숙은 울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준이 사진을 보여줬죠. 이만큼 컸어요. 잘생겼네, 우리 손주. 영숙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젠 용서하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했습니다. 다만 이해는 안 돼요. 왜 저한테 그러셨는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영숙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혜민과 몇몇 친척들 뿐이었죠.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혜민이 말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하세요. 다들 힘들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시절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구나. 그해 겨울,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외국에서? 응. 요리를 배우고 싶어. 프랑스에 좋은 학교가 있대. 서준이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 옆에서 반찬 만드는 걸 봐서 그런지 음식을 좋아했죠. 그래, 가봐. 엄마가 응원할게. 정말?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서준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야. 이듬해 봄 서준이는 프랑스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배웅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방학 때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공부 열심히 하고. 응, 엄마도 건강해. 서준이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있었으니까요. 지은아, 우리 바다 보러 갈까? 좋아요, 엄마. 우리는 영도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갈매기가 날아다녔죠. 여기서 새로 시작했지? 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때 생각나니? 물론이죠.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복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여기에 작은 가게 하나 더 내자. 또요? 응. 서준이 이름으로. 서준이 집 반찬 가게.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준이네 집.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어요. 여기 새로 생긴 가게네요? 네, 잘 부탁드려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행복했어요. 저녁이 되면 복례와 함께 바다를 봤습니다. 지은아,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너 덕분에.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우리는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누군가의 끝은 누군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